다양한 나이, 다양한 전공, 관심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방송 오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희와 함께 슬기로운 지식 한잔 하실래요? 제31회 사랑의 시대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 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이번 주 주제가 영화인데 가장 어릴 때 보았던 영화 또는 기억이 가장 오래된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어릴 때 처음 영화관 들어갔을 때 그 기억이 나요. 굉장히 어두운 곳인데 굉장히 넓었고 화면이 막 꽉 차는 거예요. 눈에. 어릴 때였는데 그때 본 영화가 글래디에이터였어요. 2000년에 나왔죠. 그래서 초등학생 때 본 것 같아요. 오로지의 패널들도 그런 날카로운 첫 영화의 추억 기억이 있으신가요? 저는 첫 영화를 어떻게 다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전이라서.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의 영화는 여고괴담. 그거는 왜 기억하냐면 중간에 너무 무서워가지고 버리고 나왔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갔는데 나 너무 못 보겠다 해서 영화관도 너무 춥고 이래서 그냥 집에 와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밖에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초등학교 때 저희 누나가 저랑 10살 차이거든요. 그래서 대학생 때였어요, 누나가. 그래서 저 생일 때였나? 어쨌든 저를 이제 시내로 오게 해서 영화를 보여줬는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인가 중학교 때가 처음 영화를 봤거든요. 그래서 인상이 되게 깊고 만화 영화였어요. 정글북이었는데 제가 모글리 보면서 내려가가지고 종달리 가가지고 그렇게 또 동네를 뛰어다니면서 내가 모글리가 아니고 양글리라고 하면서 막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가장 처음에 봤던 영화가 그 부모님이랑 같이 초등학교 때 가서 본 영화인데 몬스터 주식회사 제가 처음 봤던 영화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근데 그게 처음 봤던 영화라고 제가 기억되는 영화인데 그럼 되게 좀 오래된 영화잖아요. 근데 제가 1년 전인가 2년 전에 다시 한번 봤는데도 그게 전혀 촌스럽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재밌고 그 애니메이션도 잘 만들었고 해서 와, 이때 정말 잘 만든 영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몇 년도에 만들어졌죠?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는데 2001년이네요. 2001년. 2001년이면은 초등학교 좀 그 전에 아마 영화를 봤는데 제가 아마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생생하게 기억난 영화는 첫 영화가 몬스터 주식회사였습니다. 원래 명작들은 계속 나중에 봐도 그 여운이 오는 거죠. 그렇죠. 저는 영화관에서 처음 봤던 영화가 그 차태현하고 손예진 주연의 그 첫사랑 사수걸기 대회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손예진이 정말 너무 매력적이게 나와서 저는 그 영화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들 그 첫 영화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럼 오늘도 시작하기 전에 댓글도 하나 먼저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주간 팟캐스트 안쌤의 유로톡 제작 진행자입니다. 하룻밤에 읽는 영국사 한 권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안쌤이 저희에게 책을 보내주셨어요. 이제 하룻밤에 읽는 영국사를 출간을 하셨다고. 신변을 알리는 건 안 되겠죠? 성함하고 어디에서 일하고 계신지도 저희한테 알려주셨는데 책을 보내주셨어요. 하룻밤에 읽는 영국사. 제가 제일 먼저 읽어보기로 했는데 한번 읽어보고 간단하게 후기도 한번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하룻밤에 읽긴 좀 많은 것 같은데. 맞아요. 긴 밤이야 될 거네, 긴 밤. 한 14일의 밤 정도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정확히 말해서 저희한테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교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안쌤의 이로톡이라는 지금 팟캐스트를 하면서 다양한 국제정치에 관해서 팟캐스트 얘기를 나누고 있고 저도 실제로 들어봤거든요. 그 팟캐스트. 저도 이제 국제관계나 아니면 정치외교 공부한 학생으로서 정말 재밌게 들었고 팟캐스트도. 그리고 아까 난나님 말씀해주신 이 책을 저희가 받게 됐는데 정말 잘 읽고 저희가 그 느낀 점도 나중에 방송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재밌어 보여요. 네, 안에 사인도 해주셨어요. 소중한 사인본이네요. 사인본. 감사합니다, 안쌤. 감사합니다. 첫 협찬이네요. 이번 주 공통주제는 영화죠. 어떤 영화 좋아하세요? 한번 오로지 패널 여러분들은 어떤 영화를 좋아하시나요? 어떤 영화라는 게 장르 말하는 거예요? 그냥 딱 듣고 그냥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그러니까 한 영화 제목 아니면은 영화의 장르? 다 통틀어서요. 저는 어떤 종류의 영화를 좋아한다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인턴. 약간 좀 교훈 같은 거 주는 영화들 되게 여운이 좋아하거든요. 네, 여운 남는 영화들. 그냥 약간 시간 때우기 용으로 보는 영화들 말고 정말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내가 좀 성장하는 느낌을 가졌다. 뭔가를 배운 것 같다. 이런 영화를 좋아합니다. 근데 지금 그런 영화가 떠오르는 게 인턴밖에 없네요.
아, 마크님은 화려한 어떤 효과보다는 스토리 중심의 영화를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네, 맞아요. 블랙버스터 같이 화려한 것도 제가 좋아하긴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여운이 남는 영화를 선호합니다. 저도 마크님이랑 비슷한데 사실 영화라는 게 그때그때 원하는 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생각이 많아지고 정말 여러 가지로 힘들 때는 생각 많은 영화를 보기 싫어요. 가뜩이나 생각 많은데 또 다른 생각이 들어오는 것 같아서 짜증나요. 그래서 그럴 땐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웃을 수 있는 영화 있잖아요. 정말 킬링타임용. 아, 이런 거 왜 돈 주고 봐? 하는 영화 있잖아요. 그런 게 또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는 스릴러 영화랑 아니면 SF 영화 좋아하고요. 요즘은 그냥 집에서 아내랑 넷플릭스로 액션 영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저도 스토리가 단순한 영화를 저는 많이 챙겨보는 것 같고요. 저는 그리고 무조건 좀 액션이 들어가는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취향이 다 다르네요. 저는 영화 되게 좋아하는 편이어서 굉장히 한때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많이 봤었어요. 그리고 영화를 보다 보면은 이 감독이 뭘 만들었을까 궁금해진 경우도 있고 이 배우 마음에 드는데 다른 작품 뭐 나왔을까 해서 배우별로 또 보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니메이션 영화부터 다큐, 옛날 흑백 영화, 뭐 실험적인 작품 막 이것저것 쫙 봤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다 보면은 점점 취향이라는 게 생기는 것 같아요. 아, 난 이런 영화를 좋아하는구나. 이 감독 스타일이 나랑 좀 맞구나. 이런 게 생기는데 제가 좋아하는 감독으로 보자면은 이제 국내에서는 스토커랑 아가씨를 만든 박찬욱 감독, 아는 여자의 장진 감독, 소공녀를 만든 전고은 감독을 좋아하고 저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감독이라고 했던 해외에는 이제 영화 랍스터 감독인 요르고스 란티모스, 그리고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이 국내에 유명한 웨스 앤더스, 그리고 제 인생 영화 그을린 사랑의 드니 빌레브, 그리고 비포 시리즈를 만든 리처드 링클레이터, 그리고 멜랑콜리아, ним포매니악을 만든 라스 폰 트리에를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좋아하는 감독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 있어요. 바로 나오시네요. 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진짜 좋아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인셉션하고 인터스텔러. 다크나이트도 있는데 사실 다크나이트는 제가 안 봤어요. 안 봐가지고 제가 그거는 잘 모르겠고 꼭 보세요. 네, 꼭 보겠습니다.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가 두 개가 있는데 매트릭스 제외하고 그 두 개가 인셉션하고 인터스텔라인데 둘 다 놀란 감독이 만들어가지고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그렇죠. 완벽주의 감독이죠. 네, 그 학문적인 게 정말 잘 담겨져 있어요. 그 안에. 저는 마이클 베이 감독을 좋아하는데요. 저는 화려한 그 영상미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트랜스포머나 아니면은 뭐 아일랜드 같은 영화, 그런 영화를 만든 마이클 베이 감독을 좋아합니다. 저는 따로 좋아하는 감독은 없고 작품을 좋아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장혜모 감독이라고 그 영웅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영걸 나오는 영화. 거기에 색감이 너무 좋았거든요. 거기서 막 그 싸우는 무협인데 색깔이 맞아요. 캐릭터마다 컬러가 다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왔던 황호화 같은 경우도 색깔이 전 너무 화려하고 이게 딱 강렬했던 인상이 있는 것 같아서 장혜모 감독을 좋아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좋아하는 감독이세요.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영화를 딱히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꼽으라고 하면은 이번에 봉준호 감독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나오고 나서 기생충을 해석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각이나 뭐 장치 같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걸 보는데 너무 치밀한 거예요. 그래서 한 작품이 이렇게 많은 걸 함의하고 있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봉준호 감독이 정말 대단하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오로지 패널분들 다 취향이 다양하시고 그래서 다양한 감독들이 나왔는데요. 영화 주제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좋아하는 감독, 좋아하는 영화가 너무 많아서 어떤 작품을 해야 될까, 어떤 장르를 해야 될까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저의 인생 관심사이자 이제 주제 중인 하나인 공동체를 깊이 있게 다룬 감독이 있어요. 이제 3부작으로 제 생각엔 다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토마스 빈터베르크, 그와 그의 작품 사랑의 시대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한테 이제 소개를 했었죠. 사랑의 시대가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흥행작을 하거나 뭐 되게 유명한 블록버스터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먼저 스포는 필수고요. 스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화 사랑의 시대는 다행히 이제 왓챠에 올라와 있어서 제가 우리 패널분들께서도 보고 오시기를 추천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영화는 먼저 유산으로 대저택을 물려받게 된 에릭과 안나의 가족을 비춥니다. 건축과 교수와 뉴스 앵커라는 성공적인 직업을 가진 부부는 딸 프레아와 안정적인 삶을 꾸리고 있었죠. 영화는 햇살이 가득 채운 방의 정적,
낮은 채도로 가라앉은 색채들, 공허와 침묵을 통해 이들이 행복한 권태에 휩싸인 전형적인 중산층 가족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태를 깨고 생활의 활력을 찾기 위해 안나가 한 가지 모험을 제안하는데요. 바로 이 거대하고 아름다운 저택에서 코하우징, 더불어 살 민주적인 공동체를 꾸려보자는 거죠. 에릭은 처음에는 마뜩치 않아 합니다. 그는 새로운 도전과 가치보다는 있는 것에 안주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안나의 에너지와 적극성,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그녀의 이상에 떠밀려 결국 그들의 저택과 가족 속에 새로운 사람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안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죠.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독신, 가족 있는 사람들, 프롤레타리아부터 부르주아지, 내국인, 외국인, 청년, 중년 이런 다양한 계층과 배경의 사람들이 대저택으로 모여들게 돼요. 이들은 나는 싼 값에 저택에서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에 이끌려서 왔지만 안나의 공동체의 이상에 공감하고 개인을 존중하고 공동체 속에서 함께 결정하고 나누는 삶을 꿈꾸게 됩니다. 저택은 이제 더 이상 적막하고 먼지가 부유하는 공간이 아니게 되었죠. 사람들의 깔깔 웃는 소리, 아이들의 울음소리, 뛰어다니는 소리, 대화 소리로 가득 차 온갖 색깔과 형태로 화면이 가득 화려해집니다. 이 장면에서 이제 공동체의 이상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 장면이 몇 개가 나와요. 이 중에 어떤 장면이 이상적이었나요? 이러한 공동체가 또 이상적으로 보였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그 공동체끼리 노는 장면 중에 이상적인 장면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동체를 꾸리면서 이제 시작되는 그 장면이요. 저도 영화를 보고 왔는데 어제 영화에서 이제 공동체의 좋은 점도 보여주고 나쁜 점도 같이 보여주잖아요. 네, 일단은 조금 좋은 점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그게 되게 부럽더라고요. 이제 공동체가 꾸려진 다음에 다 같이 저녁에 와인 파티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다 같이 이제 집에서 와인 마시면서 서로 떠들고 하는 모습이 이렇게 그냥 다 같이 있으니까 뭔가 패밀리끼리 같이 즐기는 거 그런 모습이 정말 좋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거 안 좋은 점 말해도 되나요? 그 마크가 말해준 것처럼 어떤 공동체 구성원들끼리 이런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와인을 마시는 장면에서 저는 어떤 장면을 봤냐면 에릭이 자신의 아내죠? 그 안나한테 대화를 시도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분위기가 너무 산만하고 또 안나에게 동시다발적으로 말을 거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 대화가 무시되거든요. 흐지부지 되거든요. 저는 이러한 장면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공동체 속에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나라는 생각을 했고 저는 관계가 얕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저는 부정적인 부분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 장면이 기억이 나요. 약간 그 장면이 앞으로에 있을 파란과 혼란의 어떤 예고 같기도 했죠. 실제로 그렇기도 했고. 저는 그 같이 의사를 결정하는 게 인상 깊었는데 새로운 멤버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다 같이 이야기하고 다 같이 손을 들고 이렇게 의사표시하는 게 되게 인상 깊게 봤어요. 그래서 사실 공동체라고 하지만 그런 한계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진짜 민주적으로 그들의 개인의 그런 의사를 되게 존중하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영화를 다 보지 못한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에 이제 다 같이 그룹이 됐으니까 패밀리가 됐으니까 규칙을 정하자고 하는 부분이 저는 인상이 깊었거든요. 어떤 새로운 집단이 만들어지고 그 집단의 새로운 규칙을 다 같이 정하는 것 그게 되게 좋아 보였어요. 그게 공동체의 이상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터놓고 얘기하잖아요. 돈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중에 약간 성매매를 하는 것 같이 묘사되는 입주민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회의 시간에 터놓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너무 비난하진 않고 그냥 있는 자체의 문제. 받는 건 괜찮은데 몇 명인지 정해줬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한다든지. 그래서 굉장히 노골적이면서도 되게 어떻게 보면 편견이 없어 보여서 전 그것도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제일 유명한 장면? 제일 그 영화 속에서 예고편에 나오는 장면인데 그 저택이 호숫가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다들 나체로 수영을 해요. 수영복도 입지 않고. 저는 그게 약간 충격적이기도 했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유롭고 뭔가 나이라든지 뭐 내국인, 외국인 또는 성별에 관계없이 정말 이 사람들이 서로를 사람으로 그냥 보고 사람으로 대하는구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원래 북유럽 사람들은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사우나처럼 맞아요. 해가지고 같이 뛰어들고 이런 거 좋아했던 것 같은데 맞죠? 약간 그리도 나체 마을 같은 것도 있어요. 그 누드비치도 있는데
그냥 정말 유럽에 뭐 독일에도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든 마을 사람들이 나체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도 있더라고요. 그 일본에도 있지 않나요? 일본에도 있나요? 남녀 혼탕 같은 거. 아, 혼탕이랑 다 차이가 혼탕 있잖아요. 말고 마을이에요. 마을. 그래서 막 정원 가꾸는 것도 나체로 막 가꾸고 장 보러 갈 때도 나체로 가고. 근데 저는 그런 본 적이 마을이 있어요. 아. 누드비치. 그러니까 일본 누드비치를 보려고 했던 거 아닌데 네네. 오스트리아 갔다가 호수가 걷다가 여기 뭐 있어가지고 좀 호수가 가서 물 좀 보려고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다 옷 벗고 있는 거예요. 근데 충격이었던 게 뭐냐면 아빠가 애기랑 놀고 있는데 둘 다 벗고 노는 걸 보고 저 되게 놀랐던 장면이 기억나네요. 그러면 영화에서는 왜 나체로 갑자기 수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냥 놀다가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나체로 수영을 하는 게 그 발라스라는 어린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어린 아이가 자라는 데 있어서 정서적으로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긴 했었어요. 아 그래요? 어떤 악영향이 있을까요? 노출? 그러니까 노출이나 아니면은 성에 대한 어떤 잘못된 관념 같은 것도 심어질 수 있겠다라고 저는 얼핏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옷 벗고 수영하는 게 그럴 건가? 저는 오히려 담배가 너무 많이 거슬렸어요, 개인적으로. 담배를 너무 많이 피더라고요, 다들. 애들이 있는데. 술은 괜찮은데 아닌가요? 저만 거슬렸나? 역시 K-에이지국의 시선은. 근데 맞아요. 이게 덴마크 영화 맞아요, 맞죠? 덴마크요. 네. 영화 배경도 덴마크예요. 그 노출 장면이라기보다는 다 같이 나체로 수영한 장면이 네.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좀 놀랐던 게 아무리 이제 성인 영화라고 하지만 거기서도 이제 어느 정도 노출 수위가 있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정말 다 벗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요 부위에 털도 나와 있고, 물론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모자이크가 되어 있지만 그 아마 덴마크에서는 그대로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보고 나서도 와, 북유럽은 노출 같은 이제 성인 영화여도 그 성인 영화의 좀 급이 다르구나. 그러니까 성인 영화라고 하기도 그렇고 19세 이상 관람가 영화. 근데 저는 그게 더 자연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야하게 찍으려는 영화는 일단 뭐 카메라 구도부터 다르고 사람 그 몸도 약간 인위적으로 보여요. 예쁘게 보여야 되니까 뭐 털을 다 없앤다든지 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훑는다든지 곡선에 집중한다든지가 있는데 이거는 정말 딱 보면은 그냥 사람 몸이네. 벗었구나. 약간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이게 진짜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신체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약간 몸을 대하는 뭔가 시선? 이런 거랑 뭐 외국에서라고 한정하지 않을게요. 이 영화에서 대하는 그 관점이 되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모르는데 북유럽에서는 그 12살인가 그때부터 막 그러니까 12세 관람가인데도 그런 거를 다 보여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그 뉴스 언론사에서 막 인터뷰 같은 걸 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의 인식은 이게 당연한 거지. 이거를 숨기면 오히려 애들이 이상한 생각을 한다. 우리는 다 드러내놓고 이건 당연히 사람의 몸이니까 이런 걸 보면서 크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그때 인터뷰 봤던 장면이 얼핏 기억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성교육도 거기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이렇게 다 보여줘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근데 자유롭게 보이지만 막상 내가 내 친구들과 막 친한 친구들 있잖아요. 저도 중학생 막 동창들 막 1박 해도 막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친구들은 있는데 다 벗고 같이 수영한다고 생각하면은 이거 좀 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반대로 그렇더라고요. 그 덴마크 애들이 다 벗고 있는데 저 혼자 안 벗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 정서니까 못 벗지만 만약에 내가 거기 조인해서 놀고 있는데 걔네들이 다 벗고 놀고 있는데 나 혼자 저는 이렇게 안 할 거면 같이 벗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어요. 맞아요. 저 오스트리아 얘기가 딱 저도 오스트리아 갔을 때 누드비치를 갔거든요. 근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그 오스트리아 친구가 너 가면 너도 벗어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벗지 뭐 하고 입구에 근처에서 약간 그때 수영복 입고 있었거든요. 수영복. 그래서 이제 살짝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살짝 이게 들어갔나요? 뭐예요? 살짝 뭘 했다는 거예요? 살짝 동화가 되었었습니다. 동화돼서. 근데 오스트리아 대학교 물어보니까 이런 거는 나이 든 사람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안 간다고 막.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이제 공동체에 더 나오죠. 이대로였다면 에릭과 안나의 공동체는 아주 행복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좋은 것은 빠르게 사라지고 영원했으면 바라는 순간들은 항상 찰나에 불과하죠. 다툼 없는 연애가 없듯이 고통 없는 사랑이 없듯이 안나와 에릭의 공동체에도 갈등과 다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집세, 물품 배분,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 그리고 성노동자와의 생활, 그리고 외도,
완벽해 보였던 공동체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죠. 감독은 그중에 이 공동체를 만든 창시자이자 공동체의 중심인 안나와 에릭 부부의 갈등에 초점을 맞춥니다. 에릭은 처음부터 공동체 만드는 것에 그렇게 크게 찬성하지 않았죠. 그는 단지 권태에 벗어나기 위한 안나의 열정에 어느 정도 희생해 준 것입니다. 에릭은 본래부터 공동체적인 삶이나 공유나 나눔보다는 안나와의 1대1적인 관계, 혈연 관계의 핵가족에 집중하는 삶을 더 선호한 것처럼 보여요. 아까 노이마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공동체에서 대화를 했을 때 안나와 1대1 대화를 하지 못해서 불편해하는 모습이 영화에서 비춰주기도 했어요. 그러나 안나가 점차 공동체의 정신적 지주로 자리 잡게 되자 안나와의 관계가 채워주던 마음의 공허가 잦아지고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대학생 엠마가 들어오게 되죠. 에릭의 외도는 공동체 내에 파란을 불러오게 됩니다. 에릭은 저택의 주인이자 중심이었던 부부였고 공동체 창시자 중 하나였죠. 에릭과 안나 부부의 불화는 공동체의 존속과 바로 연결되었습니다. 딸 프레아에게 외도를 들킨 에릭은 공동체를 잠시 떠나게 되지만 안나는 그를 공동체로 다시 불러옵니다. 외도 대상인 엠마도 함께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소 충격적인 장면이었거든요. 외도를 하고 그 들킨다는 건 둘째 치지만 딸이 사실 그 장면을 봐버리죠. 그리고 거기서 안나가 또 전화를 해서 프레아가 전화를 받게 되고 약간 K 예의지국으로 보기에는 정말 약간 너무 막장 같은 약간 장면이었는데 이 장면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저는 영화를 보면서 궁금했던 게 이게 문화 차이인 건가 혹은 그냥 영화가 조금 특별한 영화인가 이 두 개가 좀 헷갈리더라고요. 제가 북유럽의 문화를 잘 모르니까. 근데 북유럽의 문화가 그거에 대해서 뭐 그냥 개의치 않은 문화라고 하면은 뭐 별거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은 이제 아내가 공동체를 하자 했는데 남편이 반대를 했는데 아내가 밀어붙여서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은 이제 소외감이 들어서 결국에 바람을 폈는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이제 아내하고 남편하고 각각 잘못이 있다고 봐요. 아내가 남편을 소외했기 때문에 남편이 바람을 폈다. 이게 정당화하는 건 절대 아니고 각각 다른 잘못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은 바람 핀 게 잘못이고 아내는 남편에게 충분한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그걸 밀어붙인 게 잘못이고 근데 각각의 잘못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문화적인 차이인가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걸 왜 물어봤냐면은 그 외도 사실 들키잖아요. 결국에 아내한테. 근데 서로 되게 쿨하더라고요. 남편은 담담하게 나 사실 좋아하는 여자 생겼어 라고 말하고 아내는 담담하게 그래? 그 여자 이쁜가 보네? 이쁘겠지? 그래 뭐 어때? 그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이게 문화 차이인가 아니면 이 영화가 좀 특별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쵸. 한국 드라마에서 막 스파게티 던지고 막 깨고 막 부부의 세계 한 편 찍어야 되는데 그리고 심지어 그 바람을 핀 대상이 대학생이잖아요. 교수랑 대학생이죠. 그렇죠. 근데 저는 쿨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 당시 너무 충격적이었으니까 일단 이렇게 한 거죠. 왜냐면 그 이후에 사실 안나가 엄청 몰락하잖아요. 술 마시고 이런 거 보면서 그러니까 그만큼 임팩트가 크게 온 거라고 봐요. 그래서 사실은 쿨한 척 한 거지만 쿨하지 못해서 미안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엠마와의 외도, 엠마라는 새로운 3의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죠. 영화 속에. 그리고 이제 안나가 엠마와 함께 살자고 먼저 제안을 해요. 에릭한테 엠마를 데리고 공동체에 오라고 하죠. 그래서 엠마가 합류하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공동체의 투표를 또 거칩니다. 안나에게 더 공감한 공동체 일원들은 엠마의 합류를 반대하죠. 하지만 반대가 다수가 되자 에릭이 화를 내면서 저택의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쨍그랑! 그래서 이렇게 모두가 민주적으로 공유하는 삶에 큰 균열이 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가치를 바탕으로 공생을 다짐하고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라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경제적 권리 앞에서 모든 것이 신기루에 불과할 뿐이었죠. 에릭의 소유권 주장으로 이제 공동체의 민주성에는 큰 흠결이 갑니다. 엠마의 합류는 모두의 의견과는 반대로 에릭의 뜻대로 결정이 되죠. 엠마가 합류한 것은 겉으로는 그 일의 당사자이자 가장 직접적인 관계자인 안나가 제안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1대1 부부 관계에서 폴리아모리에 가까운 다자연의 관계로 바뀌자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더구나 에릭은 안나와 엠마를 둘 다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안나에 대한 사랑을 엠마에 대한 사랑으로 전부 옮긴 것처럼 보이게 되죠. 안나는 권태보다 더한 외로움과 공허에 휩싸이게 됩니다.
안나는 왜 엠마를 공동체로 데려왔을까요? 안나의 선택에 공감하시나요? 아니면 반대하시나요? 자신이 안나라면 어떻게 선택을 하셨을 것 같으세요? 안나가 그 아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내가 그 외도 사실을 알아차리고 그 대학생을 우리 집에 초대해서 대학생도 같이 살자 한 같이 거잖아요. 살자, 네, 그렇죠. 근데 또 이제 이게 또 문화 차이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이제 제 의견을 말하자면은 저는 당연히 그렇게 못하죠. 그렇게 못할 것 같고 일단은 그 관계를 확실하게 할 것 같아요. 그 안나 같은 경우엔 제가 봤을 때는 자기가 그 관계를 확실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 자기가 파기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왜냐하면은 아예 쿨하게 그냥 나는 여자 2명에 남자 1명 이렇게 폴리아모리 다자 연애를 할 것이다. 정말 아예 쿨하게 선택을 하던가 혹은 난 이렇게 못 살겠다 하고 확실하게 선을 긋던가 했어야 되는데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결정은 그 여자를 부르면서 쿨한 척이라고 할게요. 쿨한 척 한 거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안나가 나중에 스스로 힘들어하면서 자기 파괴를 맞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 저는 명확하게 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안 된다. 떠나라? 이혼하자. 네. 이혼하자? 그러면 결국 안나는 자기 감정에 좀 솔직하지 못한 거네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네. 저는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는 것 같았어요. 왜냐면 에릭이 일단 바람을 핀 것 자체가 이제 자신이 에릭한테 먼저 공동체를 주장한 것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릭이 엠마를 만나는 거에 대한 이제 책임을 지려고 엠마를 공동체에 좀 데려오지 않았나. 좀 책임을 진다라고 봤습니다. 저는 그 엠마를 불러들인 이유가 안나가 에릭을 너무 좋아해서 라고 생각해요. 에릭이 바람을 폈지만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걸 얘기해버리면 이제 에릭은 나가버리겠죠. 그래서 에릭을 너무 잡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공동체 안에 꼭 있고 싶은데 에릭은 이미 젊은 대학생과 바람이 난 상태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에릭이 돌아올 거를 기다리며 혹은 언젠가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게 아닐까 전 싶어요. 저도 여기 의견에 동의를 해요. 저는 거기 대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엠마가 사실 처음 그 공동체 회의했을 때 애매하게 태도를 보이거든요. 마크님 얘기한 것처럼. 엠마는 자기가 합류하는 걸 모두 다 합의를 한 줄 알고 와요. 엠마가 합류하는 그 자리에도 굉장히 늦게 나타나고 나타나서는 잠깐 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랑 계속 사는 거야? 라고 이제 도리어 본인이 반문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에릭이 그렇게 분노를 터뜨리고 그래서 합류를 하게 되는데 엠마랑 잘 지내려는 노력도 해요. 엠마랑 둘이 이제 같이 나가면서 시간도 보내는데 거기서 했던 말 중에 제일 중요했던 게 에릭에게도 에릭이 사랑하는 것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게 그냥 내가 좋아서 뭐 나도 널 좋아서 이런 게 아니라 에릭은 그가 좋아하는 걸 사랑하는 걸 선택할 권리가 있다. 왜냐면 안나도 자신이 사랑하는 걸 선택할 권리가 있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공동체를 꾸리고 만들 수 있는 그런 권리였고 에릭이 이걸 존중을 해줬던 거죠. 안나는 노이만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에릭이 안나의 그 권리를 존중해줬던 것처럼 이제는 안나가 에릭의 권리를 존중해줄 차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나. 근데 본인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내가 안나라면. 저가 안나라면은 사실 저도 안나처럼 약간 이런 공동체에 대한 이상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안나처럼 했을 것 같아요. 뭔가 내키지 않은데 뭔가 내키지 않고 나도 불편한데 그래도 한번 시도를 해봤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집의 소유권이 에릭한테 있으니까 내가 이혼을 해버리고 쟤네들이 나가 살라 하면은 나는 이 집에 살 수 없는 거죠? 뭐 이혼하면은 뭐 재산권 분할을 하겠죠? 그러면 공동체도 이렇게 다 파괴가 되는 어렵죠. 거잖아요. 그렇죠. 존속은 어려웠겠죠. 공동체보다 자기가 더 중요하죠. 자기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맞바람 폈어요. 너도 바람 폈으니까 그래 그럼 나도 이제 시작하겠다 하면서 이제 내 가져놨던 굴레를 풀어버리고 이제 아나운서인데 얼마나 잘 나가겠어요. 앵커죠. 그렇죠. 앵커인데 얼마나 잘 나가겠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앵커랑 아나운서의 차이가 뭐예요? 그게 갑자기 궁금해서. 앵커는 제가 알기로는 뉴스를 편집하고 내가 할 뉴스 이런 거를 이제 구성할 수 있는 자리고 아나운서는 본인이 뉴스 구성은 못하는 그 차이로 알고 있거든요. 저의 입장을 말하자면은 제가 전에 알 수 없는 사랑 편에서도 말했는데 인간은 두 가지 욕망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랑할 때 자유롭고 싶은 욕망과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공존한다고 생각하는데 안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자유롭고 싶은 욕망을 선택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릭이 바람핀 것도 그건 에릭의 자유니까 내가 그 자유를 인정한다
라고 하고 오히려 그 에릭과 바람핀 엠마라는 대학생과 친해지려고 같이 장도 보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이제 자유롭고 싶은 욕망을 노력했지만 결국에 이제 자기 안에 있던 거는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더 컸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자유롭고 싶은 욕망을 100% 선택했으면은 에릭이 엠마랑 사랑하든 말든 나를 조금이라도 사랑하든 그런 거는 신경 안 쓰고 그냥 자유롭게 해줬어야 되는데 그 본래 이제 마음속에 있는 거는 에릭이 나의 소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컸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중에는 자기 파괴로 이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감정을 먼저 솔직하게 100%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해볼 것 같아요. 내가 과연 어떤 상태인지 파악을 한 다음에 그대로 실천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혼이라는 결론을. 근데 만약에 그 당시에 제가 그냥 나는 뭐 남편이랑도 20, 30년 살았는데 그냥 굳이 뭐 소유 안 해도 돼. 같이 자유롭게 살고 싶어 라고 했으면은 그냥 정말 자유롭게 살 것 같고 생각해봤는데 그건 정말 못하겠어 라고 하면은 이혼했을 것 같고. 노이마님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일단 그 에릭이 바람을 피운 대상이 대학교 3학년생인가 그런데 아마 나이 차이가 20살이 넘게 날 거예요. 그런 걸로 봐서는 뭔가 질투심이나 아니면 경쟁심에 의해서 너가 여기 들어와서도 뭐 나보다 더 잘하나 보자 뭐 이런 질투심에 좀 그랬지 않나 라는 좀 단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모습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엠마와 합류한 식탁에서 정 잘하거든요, 엠마가. 그러니까 계속 약간 불안한 눈빛을 쏟아부는 것도 있죠. 그래서 노이마님은 어떻게, 안나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실 것 같으세요? 만약에 제가 안나 같은 성격의 소유자였다면 저도 들어오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안나라는 성격을 소유한 사람 자체가 굉장히 개방적인 것 같아요. 이런 공동체 구성원을 먼저 이제 제안을 한 것도 안나고. 노이마는 어떻게 선택했을까요? 저는 당연히 반대. 저는 한국적 그런 사고방식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저는 거절했을 겁니다. 거절. 그 이후로 이제 그럼 엠마가 합류한 이후로 안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나는 하루하루 무너져 갑니다. 잠들지 못하는 불면증에 시달리고 약과 술에 의지하게 되죠. 항상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공동체의 중심이었던 그녀의 모습은 간데없이 눈물 자국과 어두운 표정이 드리운 그녀를 공동체 일원들은 걱정하지만 해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결국 안나는 어느 날 중요한 생방송 뉴스를 하는 도중에 방송실 한켠의 어둠을 응시하다가 심리적 붕괴를 겪게 됩니다. 직장에서마저 자신을 지킬 수 없게 되죠. 그렇게 직장을 잃고 술과 약에 취해 하루하루를 보내는 안나. 그녀는 자신에게 오지 않는 에릭에 대한 원망과 갈수록 끈끈해져가는 에릭과 엠마에 대한 질투에 휩싸여서 어둡고 끈적끈적한 불행에 갇혀버린 듯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루 안나는 공동 식탁에서 엠마에게 남편을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보내달라고 합니다. 언제나 활기차고 당당했던 그녀가 무너져 내리는 모습은 공동체의 일원들 뿐만 아니라 엠마에게도 충격적이죠. 엠마는 에릭에게 안나에게 관심을 보이고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에릭은 안나의 고통에 책임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에게는 이미 생긴 새로운 사랑 그리고 일만으로도 하루하루가 벅차 보이죠. 항상 색색깔의 빛과 웃음소리로 가득 찼던 공동 식탁은 이제 서로 안부를 묻는 것마저도 어색하고 불편한 자리로 변했습니다. 서로를 보살피고 나누고 함께하는 것으로 즐거움이 더해졌던 나날들은 꿈만 같고 공동체는 점점 더 불편하고 어색해집니다. 안나는 왜 무너지게 되었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안나가 엠마를 처음으로 이제 공동체 생활에 들어왔을 때 어쨌든 안나는 지금 공동체 속에 속해 있으니까 이 공동체 속에서 받는 관심과 뭐 사랑이 남편이었던 에릭에게서 받는 뭐 관심이나 사랑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엠마가 공동체 속에 들어와서 에릭의 관심을 받는 걸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를 나중에 뒤늦게 깨달은 거죠. 그걸 깨달은 뒤부터 무너져 내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안나랑 에릭은 사이가 굉장히 좋은 부부잖아요.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고 그런 관계였는데 안나가 그 얘기를 하죠. 공동체를 필요하다. 사람들이 이 저택으로 불러야 한다 하면서 나는 너무 지루하다. 이걸로는 부족하다.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함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에릭의 사랑만으로는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막상 공동체는 만들었는데 이제 에릭이 떠나게 되니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그녀가 정말 원했던 게 무엇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안나가 그 엠마가 등장하면서 굉장히 젊음에 집착하거든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뭐 화장해주는 사람이 되게 젊은 애였는데 걔를 바라보는 시선이라든지 되게 젊음에 대해서 되게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는 엠마를 사랑한 이유가 엠마여서가 아니라 엠마가 갖고 있는 이제 젊음, 내가 가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더 몰락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만약에 에릭이 자기랑 비슷한 나이대에 여자를 만났더라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젊은 여자였고 내가 가질 수 없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젊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심각하게 영향을 받았던 거죠. 듣고 보니까 안나는 굉장히 원하는 게 많은 사람이네요. 안정된 직장에 사랑해주는 남편의 어느 정도 공동체를 원하는 그 정도니까. 좀 이기적이라고 볼 수 있네. 욕심쟁이였네, 그러면. 결국에는 사실은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 했지만 사실은 에릭과 있는 것도 좋지만 좀 심심하니까 더 사람들을 끌어모은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첫 장면에서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에릭이 나는 공동체 반대한다 했는데 안나 그 아내가 말하는 게 나는 삶이 너무 지루하다. 맞아요. 좀 새로운 걸 원한다 해서 에릭이 창성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사람을 불러버리고 통보를 해요. 맞아요. 친구를 먼저 불렀어요. 자기가 이제 이 상황이 지루하다라고 말하고 공동체를 만들어 버렸는데 결국에는 이게 이기심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라는 좀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요. 안나에 대한. 좀 욕심이 있었네요. 에릭의 말을 무시를 했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그 대화가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사실 저는 여기서 남편을 자신에게 보내달라는 식으로 굉장히 돌려서 얘기했는데 사실 직접적으로 원하는 게 있었죠. 다른 것도 아니고 남편이 자신을 만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스킨십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 거죠. 부부 관계가. 그 첫 장면에서는 굉장히 그 부부가 진한 스킨십을 서로 자주 나누고 있잖아요. 전 그게 되게 건강해 보였어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인간의 어떤 접촉에 대한 욕구를 서로 충족시켜주는 그런 관계였는데 엠마가 생긴 이후로부터는 아예 안나의 방에 찾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나가 빈 방에서 혼자 햇빛을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서 그리고 또 옆방이 이제 에릭과 엠마의 방인데 옆방에서는 서로 그 사랑하는 연인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엿들어요. 그러면서 엠마한테 남편을 나에게 좀 보내달라고 막 얘기를 하거든요. 안나의 사랑의 언어 뭐죠? 사랑의 모양은 에로스인 거네요. 그렇죠. 에로스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아가페나 이런 거였으면 괜찮았을 텐데. 저도 그러면 괜찮았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안나는 굉장히 신체적 접촉 그리고 사랑받는 느낌을 이렇게 바로바로 느끼는 거를 중요시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근데 그게 안 됐다고 그걸 또 직접 얘기하는 것도 저는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용기 있는 사람이네요. 여기서는 있죠. 약간 자기 감정에 되게 솔직하네요. 근데 그게 되게 무너져 내린 자의 비명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자기 딸도 있었거든요. 프레아가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자리를 떠나버려요. 너무 불행해 보이거든요. 그 장면이 이제 그 직접적으로 안나가 무너져 내리는 장면인데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를 채우는데 그거를 구걸하는 거죠. 정말 약간 구걸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그 딸도 진짜 특이했던 것 같아요. 딸이 그 맞아요. 외도 장면을 처음 목격한 사람이 딸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딸은 그거를 이제 자기는 표현을 하나도 안 해요. 그거에 대해서 부모님한테 표현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자기는 뭐 무덤덤하게 있다가 자기는 갑자기 어떤 남자를 만나자마자 갑자기 그 남자한테 키스를 하더니 그 남자랑 잠자리를 가져요. 그렇게 해서 연인이 되는데 감독은 어떤 걸 의미하고 이 장면을 넣었을까? 이 딸아이에게 어떤 걸 암시하고 싶었을까라는 또 생각이 드는데 저는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서 감독의 페르소나가 프레아예요. 감독의 페르소나가 프레아고 저도 처음에는 딸이 그 장면 목격한 거 보고 되게 충격을 느꼈는데 저는 충격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프레아가. 그 당시에 이렇게 아빠 방에 딱 들어갔는데 모르는 여자가 있는 거죠. 누가 봐도 둘이서 관계를 하고 난 이후에 그런 관계에서 이제 근데 프레아가 그때 원했던 거는 얘기하지 말라는 거였죠. 그때 아빠가 엄마한테 얘기하겠다. 에릭이 안나한테 얘기하겠다. 이 관계에 대해서라고 했는데 프레아는 오히려 왜? 얘기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프레아는 부모님의 관계가 깨지는 걸 원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척을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반대인데 프레아는 충격을 크게 받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동체의 중심이 에릭과 안나였고 사실은 프레아는 굉장히 소외되거든요. 영화 내에서 사실은 프레아랑 같이 노는 장면은 전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주로 어른들끼리 모여서 식탁에서 떠들고 프레아는 저기 창가에 앉아있거나 혼자 외로웠던 거죠. 그래서 사실 공동체지만 그 어른들이 모여있는 내가 이제 어른들끼리 모여있는 공동체에 끼지 못한 프레아는 이제 겉돌게 되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좀 이제 프레아가 좀 불쌍하게 보였는데 막상 프레아는 마지막에 그 남자애를 만나면서 또 걔가 또 공동체에 들어오기도 하면서 되게 마지막에 되게 행복해하면서 끝나거든요. 그거 보면서 그런 공동체를 보여주는 모델로서 어른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